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사이 태성그룹 본사는 하늘을 찌를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 건물 꼭대기층 태성그룹 회장 박윤호는 침묵 속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의 마음속은 알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했다. 박윤호,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회장. 하지만 오랜 세월 축적한 부와 권력은 어느새 그를 고립된 섬으로 만들었다.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뒤 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다.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손자마저도 사고 이후 해외에 보내고 연락을 끊은 상태였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진심으로 그를 걱정하는 이는 없었다. 그런 그의 곁에 최근 한 청년이 나타났다. 이름은 강진우. 20대 후반, 말단 수행비서로 입사했지만 회장의 건강을 돌보는 일까지 자처하며 신임을 얻고 있었다. 엔드코트, 강 비서, 오늘 아침차는 뭐였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어제 드셨던 산수유차입니다. 불면증에 효과가 좋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엔드코트. 강진우는 조용히 잔을 내밀었다. 박윤호는 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향을 맡았다. 그 향기 속엔 묘한 안정감이 담겨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매일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던 자신이 이제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자네 덕분에 요즘 잠이 좀 든다네. 가찬이십니다, 회장님. 강진우는 언제나 과하지 않게 웃었다. 그의 미소는 조용하지만 진심이 느껴졌고 박윤호는 그런 진우에게서 묘한 위로를 받았다. 어느 토요일 아침, 강진우는 박윤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오늘 점심은 제가 자주 가는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내가 가도 될 만한 곳인가? 맛은 보장합니다. 분위기는 조금 서민적일 수도 있지만요. 박윤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어쩐지 진우의 제안에는 쉽게 거절이 가지 않았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골목, 낡은 간판이 걸려있는 엔드아포즈, 원조 할매 순댓국밥집 엔드아포즈이었다. 비좁은 입구와 오래된 나무문, 끈적한 바닥, 평생 최고급 식당만 다녀온 박윤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생각보다 따뜻한 공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였다. 강진우는 익숙하게 자리를 안내하고 이모에게 외쳤다. 이모, 특순댓국 하나, 술 조금 추가요. 박윤호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이내 뚝배기에 담긴 뽀얀 국물과 깍두기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강진우는 깍두기 하나를 숟가락 위에 얹으며 말했다. 회장님, 이건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국물 먼저 마시지 마시고 깍두기랑 고기를 함께 드셔보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박윤호는 조심스럽게 그 한 입을 시도했다. 따뜻한 국물의 고소함, 깍두기의 아삭한 식감, 고기의 부드러움이 입 안에서 퍼지자 그는 순간 멈칫했다. 이 맛은 기억 속 먼 장면이 떠올랐다. 아직 고철 수집차를 끌며 고생하던 젊은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주던 순댓국. 배는 고팠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그 시절의 향수가 불현듯 밀려왔다. 정말 맛있구나. 박윤호는 체면도 있고 뚝배기를 비우듯 먹기 시작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국물을 들이켜며 웃는 그의 모습에 강진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회장에게도 이런 표정이 있었구나, 라고.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다. 늦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고요한 오후였다. 진우군, 무술을 어디서 배웠나? 지난번 주차장에서 자네가 경호원 대신 나선 걸 보았네. 강진우는 멀리 벤치 위에서 논이는 비둘기를 보며 대답했다.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예전 특전사 교관이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훈련만 받았습니다. 호랑이 같은 분이셨겠군. 네, 엄격한 분이셨지만 돌아가시기 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주먹은 사람을 때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지키기 위해 써라. 그래서 싸우는 법보다 참는 법을 더 많이 배웠습니다. 박윤호는 진우의 옆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떠오른 얼굴 하나에 입술을 앙다물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신의 아들. 살아 있었다면 진우쯤 되었을 나이였겠지. 내 아들도 자네 같았네. 정의롭고 따뜻했지. 그래서 내가 더 엄하게 대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 따뜻한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인 게 천추의 한이야. 말을 마친 박윤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강진우는 조용히 그 어깨에 손을 얹었다. 회장님, 아드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도 따뜻하게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진심이 있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진한 유대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윤호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자신의 남은 인생과 태성그룹의 미래를 맡길 사람은 바로 이 청년 강진우뿐이라는 확신이었다. 그날 이후로 박윤호 회장과 강진우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따뜻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수행비서와 고령인의 관계를 넘지 않았던 두 사람 사이에 이제는 말 없는 배려와 신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진우는 매일 아침 회장의 스케줄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 사무실 온도를 조절하고 차를 준비하며 회장의 기분에 따라 향을 바꾸었다. 어느 날은 대추차, 어느 날은 유자차.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박윤호는 그런 세심함에 매일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 회장의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주치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엔드코트, 회장님, 혈압 수치가 꽤 안정됐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신 것 같습니다. 엔드코트, 그럴 리가. 스트레스는 여전한데 엔드코트. 박윤호는 툭 내뱉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진우의 존재 때문이었다. 그가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예민했던 신경이 가라앉았다. 어느 날 오후, 회장은 진우를 불렀다.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본가에 가보지 않겠나? 본가요? 그래, 오랜만에 집안을 좀 들여다봐야겠군. 하다못해 조상사진에 먼지라도 닦아라지.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먼저 사적인 공간으로 초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서울 북쪽에 위치한 박윤호의 본가는 3대째 내려오는 고택이었다. 겉보기에는 낡아 보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고풍스러움이 살아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박윤호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섰다. 여긴 내 아버지, 그 이 조부까지 살던 곳이네. 내 아들도 여기서 자랐지. 진우는 조용히 따라 들어갔다. 집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목각 장식, 책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벽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그중 한 장, 젊은 남성과 함께 웃고 있는 박윤호의 얼굴이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군이? 그래, 내 아들이네. 박지훈. 지금쯤 자네 나이였겠지. 박윤호는 사진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말했다. 지훈이는 나와 달랐네. 경쟁보다 화합을 중요시했지. 그래서 내가 자꾸 충돌했어. 강하게 키우려 했지만 오히려 마음을 멀게 만든 건 나였지. 목소리엔 후회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섰다. 이 순간엔 그 어떤 위로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박윤호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는 지훈이와 닮았네. 겸손하고 책임감 있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잖아. 진우는 당황스러웠다. 저는 그런 말씀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시키는 일을 할 뿐이고. 진우군, 자네는 그 이상이야. 난 자네와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네. 그날 저녁, 박윤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비서를 불렀다. 이사장님에게 연락하게. 신탁문서 갱신을 준비하라고 전해. 비서는 놀라며 되물었다. 회장님, 혹시 상속 구조를 다시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응, 그동안 미뤄뒀던 일이지. 이젠 정리할 때가 됐어. 그 말은 간단했지만 재벌가의 세계에선 큰 파장을 불러올 결정이었다. 특히 그의 친아들, 박지훈의 죽음 이후로 유일한 혈육이자 후계자로 여겨졌던 조카 박지훈의 사촌,
박세훈에게도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강진우는 우연히 회장의 책상 위에 놓인 문서를 발견했다. 신탁구조 변경 초안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이름이 작게 언급되어 있었다. 이건 박윤호는 문서를 집어들고 태연하게 말했다. 자네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다만 미리 알아두게. 앞으로 자네는 이 회사의 중심이 될 거야.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전 단지 진우군, 자네는 내게 다시 희망을 준 사람이야. 기업이란 건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 중심엔 어떤 가치로 세울 것인지가 중요하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강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이 흐르는 도시. 그 불빛 아래 그는 자신이 진짜 설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실감을 처음으로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주시하는 또 다른 시선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태성그룹의 본사 건물 38층, 비서실은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회장 박윤호가 신탁문서 변경을 지시한 이후 내부에서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재무팀, 법무팀, 그리고 비밀리에 회장을 보좌하는 상속구조 자문단까지 모두 회장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스럽게 처리하려 해도 대기업 조직 내 정보는 순식간에 새어나가기 마련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곧바로 한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한지훈, 박윤호 회장의 유일한 혈육으로 현재 태성바이오 부문 부사장을 맡고 있는 그는 회장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 자연스럽게 후계자로 내정된 인물이었다. 일부에서는 그를 엔드아포즈, 차세대 경영인 엔드아포즈, 이라 부르며 추켜 세웠고 내부에서는 그의 오만함과 독선에 대해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한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리에 최명식 부회장을 불렀다. 엔드코트, 회장이 신탁을 바꾼다고? 엔드코트. 네, 아직 최종 문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건 강진우라는 수행비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엔드코트. 말도 안 돼. 엔드코트. 지우는 책상을 강하게 내려쳤다. 엔드코트. 그게 무슨 말이야. 수행비서 주제. 그깟 놈이 감히 회장 자리를 넘본다고? 엔드코트. 최명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엔드코트.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최근 회장님과의 관계가 꽤 가까워졌습니다. 주치의 말로는 회장님의 건강도 눈에 띄게 호전됐다고 하고 회사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회장님이 그를 진심으로 신뢰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엔드코트. 그건 다 거칠애야. 우리 아버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쉽게 믿는 분이 아니야.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엔드코트. 지훈은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엔드코트. 멍식이 형, 이제부터 우리 계획을 조금 앞당겨야겠어. 엔드코트. 계획이라면? 엔드코트. 그날을 말하는 거지. 엔드코트. 지훈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다가오는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일정과 내부 배치도가 떠 있었다. 엔드코트. 행사 당일 모든 언론이 집중돼 있을 때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무대에 쏠려 있을 그 순간. 그때가 기회야. 엔드코트. 기회라니. 설마 회장님은? 엔드코트.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암시했다. 며칠 뒤 진우는 회장의 심부름으로 그룹 법무팀에 서류를 전달하러 갔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되었다. 엔드코트. 그게 사실이야. 강진우가 후계자라고? 엔드코트. 믿기 힘들지. 근데 진짜래. 이번 창립식 때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래. 엔드코트. 아, 진짜 영화 같은 일이네. 수행비서가 회장이라니. 엔드코트.
진우는 걸음을 멈추고 복도를 바라보았다. 잠시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앉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박 회장이 필요로 하는 자리에 조용히 머물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그는 회장과 단둘이 앉아 조용한 차를 마셨다. 회장님, 예,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요. 박윤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게 바로 자네를 선택한 이유야. 자네는 욕심이 없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지. 그런 사람이 중심에 서라 이 회사가 바로 설 수 있어. 하지만 전 누군가에게는 그저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가 감당하겠네. 자네는 자네답게 가면 돼. 그 말은 진우에게 큰 위안이 되었지만 동시에 예고되지 않은 바람 앞에 선 기분이기도 했다. 며칠 뒤 창립기념식 전야제 행사장 리허설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진우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행사 당일 아침 진우는 회장의 차량이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엔드코트, 차량 GPS가 어제 이후로 이상하게 움직였습니다. 엔드코트, 무슨 말이죠? 엔드코트, 예상 경로와 다르게 외곽지 방향으로. 누가 조작했는지는 확인 중입니다. 엔드코트. 진우는 즉시 긴장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행사 시작 30분 전, 박윤호 회장은 자신의 경호원들과 함께 행사장 뒤편에서 실종되었다. 비상벨이 울리고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다. 언론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분주했고 내부 직원들은 통제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순간 한지우는 행사장 중앙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시작이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시작되기 불과 몇 분 전, 태성그룹의 행사장은 여느 대기업 행사처럼 화려함과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대형 미디어 올해는 태성의 성장 과정이 영상으로 재생되고 있었고 국내의 VIP 인사들이 쑥쑥 도착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박윤호 회장이 경호 인력과 함께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강진우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CCTV 확인해봤습니까? 네. 그런데 특정 구력의 영상이 지워졌습니다. 외부 해킹 흔적은 없고 내부에서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내부 협조자라는 뜻이군요. 진우는 입술을 깎게 물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인물만이 떠올랐다. 한지훈. 하지만 증거 없이 덤빌 수는 없었다. 그는 곧바로 통신실로 향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하던 중 특정 USB 장비가 연결되었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시간은 전날 밤 11시 47분. 사무실은 이미 폐쇄된 시간이었고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한지훈과 최명식. 진우는 곧바로 행사장을 빠져나와 추적 앱을 통해 박 회장의 차량이 향한 방향을 분석했다. 차량은 서울 외곽의 한 산업단지 근처에서 신호를 마지막으로 끊었다. 해당 지역은 과거 태성그룹이 인수했다가 폐쇄한 화학공장 부지였다. 설마. 진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해당 장소로 향했다. 헬멧을 쓰는 손이 떨렸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제발 무사하세요, 회장님. 한편 박윤호는 바로 그 폐공장 안 어둠과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창고에 묶여 있었다. 손발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입엔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그 앞에는 한지훈이 서 있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오히려 냉정하고 차가웠다. 아버지, 저는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선택하신 건 저런 비서 하나입니까? 박윤호는 말할 수 없었다. 대신 눈빛으로만 말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실망. 지우는 조용히 돌아섰다. 오늘 저녁 뉴스엔 아버지의 사고사가 보도될 겁니다. 가슴 아픈 사고로 인한 보고. 사람들은 잠시 슬퍼하겠지만 결국 저는 후계자가 될 겁니다.
정당하게요. 그는 창문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 오시네요. 곧이어 강진우가 폐공장 철문을 열고 뛰어들어왔다. 그는 손전등 대신 소형 조명 부착 헬멧을 쓰고 손에는 비상응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다. 한지훈. 그의 의침에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오, 럭시. 넌 꼭 나타날 줄 알았어. 참 끈질기더군. 회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조금만 찾으면 나오겠지. 어차피 내가 도착해도 늦었어. 곧 이곳엔 화재가 날 거니까. 지훈은 미리 설치한 타이머 장치를 가리켰다. 카운트다운은 4분 26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진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창고 안쪽을 수색하던 중 미세한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곳에 박 회장이 있었다. 손발을 풀어내며 속삭였다. 진우야, 조심해라. 폭발물이. 괜찮습니다, 회장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철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런기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훈이 일부 구역에 화학연소제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이다. 진우는 회장을 등에 업고 한풍구 쪽으로 향했다. 좁고 구불구불한 통로. 원기로 시야는 가려지고 철제 계단은 녹슬어 부서질 듯 흔들렸다.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호들거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회장의 몸이 무거워졌지만 그의 의지는 가벼워지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결국 한풍구를 통해 바깥으로 빠져나온 순간 뒤편에서 거대한 폭음이 터졌다. 진우는 회장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파편 몇 조각이 그의 등에 박혔다. 그 순간 누군가가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구조되었다. 이미 경찰과 소방대가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것이다. 박윤호는 마지막으로 진우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살았구나. 다행이야.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진우도 눈을 감았다. 한지훈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VIP 병동. 창밖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정적 그 자체였다. 강진우는 하얀 봉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몸이 무거웠다. 옆 침대에는 박윤호 회장이 산소호흡기를 낀 채 누워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옮겨진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사는 고령인 그가 심한 화상과 흡입성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폭발의 순간 그는 죽음을 각오했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회장을 안고 탈출할 수 있었던 건 단지 생존 본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지켜야 할 사람에 대한 의무감, 그리고 이제는 명확해진 신념 때문이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윤다은, 태성바이오의 연구개발 이사이자 진우와 함께 일했던 말 안 되는 내부 인사 중 하나가 들어왔다. 괜찮아요. 살아있네요. 겨우. 회장님은 아직 의식은 없지만 반응은 있어요. 의사 말로는 며칠 안에 눈을 뜰 수도 있다고 해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곧 굳어졌다. 지훈 부사장은요?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CCTV도 다 지워져 있었고 폭발로 증거 대부분이 소실됐어요.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함부로 그를 지목하지 못해요. 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결국 다시 시작이었다. 물리적인 이기는 넘겼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며칠 후 박윤호 회장이 의식을 되찾았다. 침대에 누운 채 눈을 뜬 그는 조용히 진우를 찾았다. 진우라, 살아줘서 고맙다. 회장님이 살아 계셔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둘 다 살아있다는 건 아직 할 일이 있다는 뜻이지. 박 회장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했다.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 회장이 깨어났다는 소식은 곧 회사 전반에 퍼졌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엔드아포즈, 미스터리한 사고 엔드아포즈,
보도하며 연일 추측성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더 복잡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었다. 최명식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회장의 건강을 위해 업무 복권은 미정이며 당분간 경영은 기존 경영진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다른 기자회견이 예고 없이 열렸다. 한지훈 부사장이 직접 언론 앞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으며 저는 누구보다도 회장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비공식적인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태성그룹의 미래는 혈통과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회장의 옆에 나타나 모든 것을 뒤바꾸려 한다면 이는 그룹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는 그 장면을 병실 TV로 지켜보고 있었다. 말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는 분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한 언론사에서 강진우의 과거 폭력사건 전력이라는 단독 기사를 보도한 것이다. 기사에는 진우가 고등학교 시절 같은 그룹홈에서 자란 또래 청소년과의 다툼 끝에 심각한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정당방위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일반 대중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이런 사람이 그룹 후계자라니 말이 되나. 정이 넘치는 척하더니 결국 과거는 숨겼군. 무혐의든 뭐든 그런 사람이 회장 곁에 있다는 게 문제야. 은다운은 병실로 뛰어들어왔다. 이건 너무 노골적인 공격이에요. 누가 봐도 지훈 쪽에서 흘린 정보예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예상했어요. 언젠가는 들춰질 거라고. 하지만 괴롭긴 하네요. 다운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진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을 때리려 했어요. 난 그냥 막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까지 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다. 난 지금까지 잊지 않았어요. 그날 밤의 피 냄새, 울던 내 동생, 그리고 두려움. 다운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조용히 진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날도 누군가를 지킨 거고 지금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 평소라면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의 이곳은 오늘따라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박윤호 회장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임시 경영회의가 소집되었고 강진우에 대한 신임 여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었다. 의제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보도된 기사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최명식 부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마치 객관적인 중재자인 양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기사 내용은 사실입니다. 다만 당시 강진우 씨는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후계자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안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일부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말을 아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강진우가 들어섰다. 다리에 아직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천천히 걸어나가 머리를 숙였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순 정적이 흘렀다. 평소 조용하고 말 수 없던 그가 회의에 직접 참석해 발언을 요청한 것은 처음이었다. 기사 내용은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 그룹홈에서 지낸 시절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 제 인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주먹을 쉽게 쓰지 않았고 내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사진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건 당신 개인의 노력이지 기업의 이미지나 대의 신뢰와는 별개 아닙니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의 개인사는 기업의 가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한 분, 박윤호 회장님은 제 과거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진우는 이어서 말했다. 회장님은 저에게 말하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땐 그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가 보다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순간 공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일부 이사는 시선을 피했고 일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후 진우는 조용히 회장실로 향했다. 은다운이 그를 따라왔다. 대단했어요. 오늘 모습 진짜 멋졌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건 없어요. 진우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도심은 여전히 분주했고 자신의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며칠 후 진우는 한 사람을 찾아갔다. 과거 그룹홈 시절 자신과 충돌했던 그 아이. 지금은 성인이 되어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강진우. 정말 너야? 응, 나라. 두 사람은 인근 카페에 앉았다. 짧은 침묵 끝에 진우가 먼저 말했다. 내가 기억하는 그날, 난 널 미워하지 않았어. 그냥 내 동생이 맞고 있는 걸 보고 참을 수 없었어. 상대는 조용히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도 그날 이후 많이 바뀌었어. 사실 내가 없었으면 내가 더 엇나갔을지도 몰라. 너는 나를 막은 게 아니라 나를 멈춰준 거라. 진우는 놀란 듯 바라봤다. 상대는 작게 웃었다.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해줄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원한다면. 고마워. 카페 밖으로 나오는 진우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무겁게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후회의 일부가 그제야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했다. 며칠 후 그는 태성그룹 임직원 전체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작성했다. 저는 과거의 실수를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매일 나 자신과 싸워왔습니다. 기업은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대라고 믿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신 박윤호 회장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비난이 있어도 제 방식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개 서한은 빠르게 언론에 퍼졌고 여론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진심이 느껴진다. 그가 단지 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아야 할까? 오히려 과거를 숨기지 않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드디어 박윤호 회장이 휠체어에 앉은 채 회장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를 본 임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한마디만 남겼다. 이제 내 차례다. 박윤호 회장의 휠체어는 회장실을 천천히 지나 대의실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진우와 윤다은, 그리고 의료진 한 명이 조용히 동행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모두 말이 없었다. 하지만 분위기만큼은 평소와는 달랐다. 단호하고 침착하고 준비된 걸음이었다. 대의실 문이 열리자 이미 모여있던 이사진과 고위 경영진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모두가 놀란 얼굴이었다. 누군가는 놀람보다 당황 혹은 두려움을 먼저 느꼈다. 박윤호는 말없이 회의실 중앙까지 휠체어를 몰았다. 이어 조용히 손을 들어 착석을 지시했다. 정적이 감돌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신 뒤 입을 열었다.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우려하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병상에 있을 동안 여러 가지 소문도 돌았고 기사도 나왔고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가 어수선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윤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단단해졌다. 우선 강진우 씨에 대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사진 중 일부가 숨을 삼켰다. 특히 한지우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우 군은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나는 그를 곁에서 지켜봤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시선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진우 군의 과거,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그럼에도 그는 누구보다도 곧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내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태성이 잃어버린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되살려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박윤호는 다시 말했다. 반면에 나는 내 혈육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내 생명을 위협하고 회사를 사료화하려 했습니다. 그 말에 이 사진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다. 한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회장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하시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박윤호는 조용히 손짓했다. 윤다운이 노트북을 회의실 스크린과 연결했다. 화면에는 공장 CCTV 백업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부 직원 중 누군가 몰래 저장해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박 회장이 묶여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앞에서 타이머 장치를 작동시키는 한지훈의 모습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다. 이것이 내가 병상에 누워있던 진짜 이유입니다. 박윤호는 휠체어에 앉은 채 천천히 말했다. 내가 살아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내 눈으로 이 회사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한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지만 이미 복도에는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회의실 문 앞에서 체포되었다. 회의실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충격과 경악, 그리고 안도의 감정이 교차했다. 박윤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후 나는 강진우 씨를 공식적인 태성그룹의 후계자로 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내 자리를 잇는다는 건 단지 권한을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우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진우야, 이 자리는 명예가 아니라 짐이란다. 그리고 그 짐을 지려면 단단한 마음과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지.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망심하겠습니다, 회장님. 박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앞으로 태성은 피가 아닌 뜻으로 이어지는 회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피의 기업이 아니라 정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곧 그룹 전체를 뒤흔든 선언이 되었다.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내보냈고 대중은 놀람과 함께 찬사 혹은 의심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박윤호 회장은 돌아왔고 태성의 판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한지훈의 체포는 단순한 가족 간의 배신을 넘어서 재벌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엔듀아포즈, 혈연 중심 경영 엔듀아포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세상 앞에 드러낸 사건이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엔듀아포즈, 태성 게이트 엔듀아포즈라 명명하며 연일 특집 보도를 쏟아냈고 여론은 하루가 멀다 하고 극단을 오갔다. 진우 씨, 오늘 기사 보셨어요? 윤다운은 아침 회의 전에 진우에게 스마트패드를 건넸다. 화면엔 전과자에게 기업을 맡겨도 되는가? 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기사 내용은 강진우가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뒤 일부 주주들과 경제인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국은 또 이 얘기네요. 진우는 태연한 듯 말했지만 눈빛 속에는 피로와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다. 다운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중은 쉽게 흔들리지만
또 금방 잊기도 하니까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회장님이 자리를 물려주신 이유는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해요. 진우는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준비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피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달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며칠 후 대강당 무대에 선 진우는 예상외로 담담하고 안정된 모습이었다. 회장이라는 호칭은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대하는 태도는 단단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샐러리맨으로 태성에 들어왔습니다. 낮은 자리를 지키며 작은 일부터 시작했죠. 저는 기업이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천천히 관중을 둘러보았다. 지금 저에 대한 많은 의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의심, 저도 이해합니다. 저는 재벌가의 자식이 아니고 전과 기록도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거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안은 숨죽인 채 조용했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저는 태성이 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누가 태어나는가가 아니라 누가 옳은가로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세상과 소통하려면 그 변화의 중심에 설 사람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은 끝났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천천히 박수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소수였지만 점차 전체로 번졌다. 박수는 길지는 않았지만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우리는 당신을 지켜보겠다. 하지만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박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같은 시각 본사 30층 회의실, 최명식 부회장은 회계팀과 마주 앉아 있었다. 지금 강진우 명의로 넘어간 신탁 구조를 살펴보니 기준 자산의 35% 이상이 관리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회계 담당자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사실상 지배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최명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아이 하나로 태성 전체를 흔들 수 있게 됐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지. 며칠 뒤 태성그룹 내부 고발을 주장하는 익명의 이메일이 본사 윤리팀과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되었다. 이메일에는 강진우가 특정 협력사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제공받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조작된 장부 이미지가 첨부되어 있었다. 즉시 언론은 또 한 번 반응했다. 신뢰회복 전 또다시 흔들리는 새 리더. 공익제보인가, 권력투쟁인가 등 자극적인 제목이 쏟아졌다. 윤다운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건 누가 봐도 조작이에요. 회계팀에서 진작 확인했어요. 이건 명백한 프레임이에요. 진우는 조용히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대응해야 해요. 어떻게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증명하는 방식도 투명해야죠. 이번엔 내부 감사를 전면 공개하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실시간 중계하겠어요. 실시간 중계요. 네, 사람들의 신뢰는 말로 얻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태성그룹 최초로 내부 감사의 일부가 온라인 생중계되었다. 수많은 시청자들이 접속했고 감사 전문가들은 한 줄 한 줄 장부를 분석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조작된 이미지의 원본 소스가 외부에서 조작되었음도 밝혀졌다. 그날 밤 진우는 박 회장의 병실을 찾았다. 회장님, 오늘 조금은 이겨냈습니다. 박윤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진우야, 태성이라는 배는 폭풍 속을 지나고 있어. 하지만 내가 키를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안심이 된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직 부족합니다. 괜찮다. 너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나보다 훌륭하다. 진우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는 알았다. 자신을 향한 칼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더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진짜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태성그룹의 내부 감사가 투명하게 마무리되면서
여론은 서서히 안정세로 돌아섰다. 흑의 조작 프레임은 완전히 무너졌고 오히려 정직한 경영이라는 키워드가 진우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몇몇 언론은 태성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투자자들 또한 점차 신뢰를 회복해갔다. 하지만 내부의 한호와는 달리 진우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글로벌 제약회사인 엔드아포즈, 에브레스트 바이오엔드아포즈, IAM&M프, A 관련 문서가 놓여 있었다. 이는 태성바이오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였다. 매출, 기술력, 시장 확대의 모든 조건이 완벽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에브레스트는 과거 임상시험 조작 사건으로 대규모 소송을 겪은 이력이 있었고 아직 일부 피해자들과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그들이 내놓은 해결 방안은 기술력 이전 및 인수 후 구조조정이라는 방식이었다. 즉, 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윤다운이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수치상으론 완벽한 인수예요. 단기간에 주가도 상승할 거고 내부 지분율로 보면 회장님께도 매우 유리하죠.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운은 조용히 덧붙였다. 이건 회장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피해자들은 아직 고통받고 있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진 것도 아니에요.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의 끝자락,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도심의 빛은 싸늘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를 숫자 하나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다은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다. 모든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에브레스트 바이오 인수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최명식 부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에브레스트 인수는 태성바이오에게 있어 단순한 사업 확장을 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하는 것이야말로 경영자의 결단력입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진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수익, 확장성, 기술력 모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진우는 이어 말했다. 하지만 저는 이 인수를 반대합니다. 일순, 이사진들의 표정이 굳었다. 속삭임이 시작되었고 최명식의 이마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진우는 말을 이었다. 그 회사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아직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은 이후로 수없이 많은 의심과 비난을 견뎌왔고 제 과거에 대해 설명하고 증명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때 그 기준 역시 같아야 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오늘 이 회의에서 선택하는 것은 단순한 인수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익을 위해 사람을 외면할지 아니면 신뢰를 위해 더 먼 길을 돌아갈지.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손을 모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표결이 시작되었다. 인수 찬성 5표, 반대 6표. 태성그룹은 에브레스트 바이오 인수를 공식 철회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일부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했지만 뜻밖에도 대중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쉽지 않은 결정인데 존경스럽다. 요즘 시대에 저런 리더가 있을 줄이야. 이런 기업이라면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통의 편지가 진우에게 도착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에브레스트의 임상시험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받습니다. 세상에 아직 인간다움이 남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는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속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이 있었다. 병원복을 입고 있었고 창밖에 희미한 햇살이 그들 이로 비쳐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지켜줘서 고마워, 회장님.
그날 밤 진우는 병실에 들러 박윤호의 곁에 앉았다.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회장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조금씩 배워가고 있어요. 박 회장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곳엔 권력도, 숫자도, 언론도 없었다. 단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약속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1년 후, 봄이 막 피어나는 서울의 아침. 태성그룹의 사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내부의 공기에는 예전과는 다른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긴장과 경계의 공간이 아닌 대화와 존중의 분위기.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인 경영. 그것이 이곳의 새로운 원칙이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강진우 대표가 있었다. 이날은 태성그룹의 사내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다. 주제는 엔드아포즈, 기업과 윤리, 그리고 미래 엔드아포즈였다. 과거라면 형식적인 발표와 기념 촬영으로 끝났을 행사였지만 이제는 수백 명의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무대 위에 선 진우는 여전히 겸손했고 자신보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데 집중했다. 회사의 존재 이유는 단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진심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진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다. 포럼이 끝난 뒤 한 직원이 다가왔다. 그는 생산직 파트에서 일하는 20년 차 직원이었다. 대표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도 다들 느껴요. 고맙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그날 저녁, 진우는 회사 옥상에 혼자 서 있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은 쉽지 않았다. 상처도 많았고 넘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 문득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운다운이었다.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다은 씨는 어떻게 알았어요? 대표님이 고민 많을 땐 항상 옥상에 오시잖아요. 이젠 저도 알죠. 진우는 웃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 고맙다는 말로는 부족하네요.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라말로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이 길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회장님이 요양병원으로 가신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직접 연락 주셨어요. 정말요? 네, 이젠 내가 알아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은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도 이제 놓을 준비가 되셨나 봐요. 그분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죠. 제겐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그들은 잠시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진우는 속삭였다. 다은 씨,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같이 걸어가요. 다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박윤호는 조용히 요양병원으로 입원했다. 그는 더 이상 회장도 아니었고 수천억 자산의 소유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는 평온하게 속삭였다. 이제 진짜 미래가 시작되는구나. 한편 한지우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상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지만 그는 여전히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혼자 말을 하곤 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아니, 내가 너무 일찍 믿었던 걸까? 그러나 진우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는 연민이 자리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그 열망이 그를 파괴시킨 것이다. 진우는 언젠가 그도 자신만의 진실과 마주하길 바랐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진우가 자주 찾는 작은 복지관, 그곳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세상에 등을 돌린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곳에서 매주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그에게 물었다. 형, 회장님 맞아요. 진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냥 너희랑 똑같은 사람이야. 다만, 내가 너희보다 조금 더 많은 실수를 했고, 그 실수를 되돌리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언젠가 형처럼 되고 싶어. 진우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아직 미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은 마치 과거의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다. 진우는 알았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의 내일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었고 그 속엔 수많은 선택과 책임, 그리고 희망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을 묵묵히 그러나 확고하게 걸어가고 있었다.